안녕하세요. 김강수 박사님의 그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 초에 정말 시의적절하게도 이런 책이 나와서 김강수 박사님이 딱 시기에 맞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책을 또 읽어보면서 참 뵙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강연도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된 이런 자리에서 저자 모시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책에서 좀 제시하는 이야기들을 갖고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이음이라는 단체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담자들, 네. 인사. 네. 예, 저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종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부산 통일평화센터 하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강수입니다.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연, 저서 강연, 그리고 대담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강수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일단 이런 제목으로 쓰신 이유가 있겠죠? 네. 예, 있습니다. 네, 그냥 평화를 노래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통일로 평화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책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신 제가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가감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곧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굉장히 이제 화해 무드로 갈 것 같은 거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걸로 과연 이제 한 분의 진정한 평화가 올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분란이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얼음장 위의 평화인 것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인데 지금 과연 이 분위기가 괜찮을까? 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결국은 평화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느냐 좀 이런 데 제가 착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평화가 한반도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단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이야기가 돼야만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가 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에 통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를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이 자담회와 강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제 평화 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 담론의 한계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단체 이름을 정할 때 저희가 평화이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제목에다가 통일이라는 걸 넣고 싶었거든요. 넣고 싶었는데 여기를 이제 어쨌든 비정규 그 민간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한다거나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데서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왔더니 통일부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받아주고 행기부에서도 안 받아주고 굉장히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란 이름을 넣었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도 참 멀고 먼 일인데 평화라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쉽게 쓰이고 있다. 그 약간 평화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또 통일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멀고도 험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평화 담론이 갖는 한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런 좌담회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담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먼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평화가 이제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평화는 평화란 뜻이 뭘까라는데 지금 이 상태도 평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 분단된 상태로 가끔 뭐 위기도 좀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게 뭐 평화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뭐 통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그냥 뭐 어차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자. 그리고 이것을 또 필요하다면 국가로서 국가적 관계를 맺어가자. 뭐 이런 유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국가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 공존하자. 뭐 이런 주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평화 문제는 결국 전쟁이 없는 그런 전쟁이 위기가 있지만 그냥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해서 나가자는 이런 주장과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예 그냥 양국가 체계 또는 뭐 서로 그냥 교류하면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걸 시스템화시키자, 체제화시키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런 주장이 이제 남쪽 내에서는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그 남북 간에 또 한미와 북 간에 이런 그 무력 대결 위기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진짜 이 그 백지장 같은가 종이장 같은가 이런 거를 사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막 이렇게 그 전쟁 위험이 올라가는데도 옛날에는 참 그게 느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별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요, 진짜로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터졌지만, 진짜로 여차하면 터질 수 있는 게 한반도고, 한반도 정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잠시 멈춘 거라서, 이 정전 상태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대단히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간과하고 70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뭐에 비해서 평화란 것을 이렇게 되게 어떤 제한적으로 그냥 우리 살아왔던 것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위험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또 남측의 지금의 윤석열 정부 같이 대북 적대를 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박근혜 때도 비슷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언제든지 현재의 평화라는 것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법적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대 관계가 있으면은 지금의 러시아나 미국이 서로 수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듯이 적대적인 관계가 적대적 정부가 서게 되면 설사 뭐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는 사실 평화가 아니다. 진정 의미에서의 안정된 평화 체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먼저 우선은 저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커밍아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통일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화담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훨씬 더 동의하는 입장으로 사실은 저는 왔어요. 근데 평화담론이 갖는 한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김광수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좀 점수를 그래도 너무 박하게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운동, 옹호활동 이런 것들로 영구적인 평화 이루는 게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92년 이후에 30년 정도밖에 안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협력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30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 실제로 교류협력이 잘 됐던 거는 한 10년 이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평화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 좀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흘렀나? 그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시간이 흘렀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7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저는 이 한반도가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지금이 영구적인 평화 단계의 그 마무리에 있냐? 그것도 전혀 아니죠. 하지만 변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믿고 싶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게 사실은 평화운동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그거는 교류협력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협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평화 담론을 또 열심히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룬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잠깐 네네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저도 이제 스스로에게 간과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은 이 통일과 평화의 개념을 서로 대립적으로 본다든지 서로 선호의 문제로 본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의 담론은 서로 변조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연관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선호의 문제라든지 대립적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이 통한 분명히 평화로 가는 어떤 길목이 열려지죠. 그러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한계에 착목했다는 것이고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래서 이제 통일 담론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강조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 담론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좀 통일 담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오늘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네. 그 명확한 것은 평화운동, 평화 담론이 그 부정적이라거나 그거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찾고 있나, 내가 바라고 있나 이걸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더 보다 강한 어떤 생각, 그리고 이 평화운동이 분명히 더 나은 평화, 더 안전한 평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어떤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담론을 외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이제 평화 공존 있잖아요. 평화 공존론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평화 담론 뭐 이런 것보다 평화 공존론이야말로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좀 더 성격적으로 평화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해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그냥 자체로 가능한 것인가? 분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가능한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예, 근데 이제 항상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한국 사회에서는 뭐 정권의 성격,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를 항상 같이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 문재인 정부도 남북 간의 평화를 얘기했고 또 심지어는 뭐 백두산까지 같이 올라가서 손들고 같이 만세도 부르고 진짜 뭐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 문재인 정부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미국의 간섭과 방해 때문에 사실 못한 부분이 크거든요.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합의사항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이 대북 관계를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평화 공존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게 지금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일시적인 아까 이 선생님은 평화가 훨씬 나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이 서로 핵무력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미국이라는 존재가 유지된 전제하에서 남쪽에 설사 남북 화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하더라도 과거에 물론 김대중 정부 때도 그거를 좀 깨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그냥 못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적대적으로 하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하고 뜻이 맞춰서 더욱 긴장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뭐 지식인들의 입에서는 뭐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에 있어서는 그 적대 정책이 유지된 존재 하에서는 저는 뭐
언젠가는 벌써 깨지는 그런 한계가 많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쨌든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전제로 해서 통일로 나가는 것만이 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은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분단에 의해 70년 동안 평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선생님이 이제 평화가 좀 더 많이 진전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 지금 역대 어느 보수 정부보다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뭐 선제 타격, 뭐 참수 작전 이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평화가 더 멀어지는 이런 좀 역설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에는 저는 아까 사회 질문 속에서 이 평화라는 것이 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분단을 유지하고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고 분단 체제가 질서빼어지는 그 토대 위에서 다른 평화만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화 멀어지는 좀 이런 어떤 좀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이런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평화 이야기 속에서는 통일 담론이 전제되지 않고 아까 분단 고착론과 분단 체제에 기반한 평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고리를 좀 깨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주목하고 앞으로 이 사회가 그런 방향에서 많이 여론과 담론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확실히 좀 여전히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게 제가 한 2개월 전에 이 평화공존에 대한 책을 읽고 저자와 대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너무 반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는 뭐 양국 두 개의 국가로 서로도 또 동등하게 이제 대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대척점에 있는 오늘 이 책을 읽고도 반감이 들었어요. 저는 좀 이게 왜 이렇게 당위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하는 이것도 저는 딱하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 비평화를 낳았다. 동의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역이 성립할까요? 이 분단을 해소하면 평화가 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들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분단이 1-2년 정도만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분단 이전에 너무나 평화로웠다. 라고 한다면 그 도식이 성립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70년이 흘렀고 그 70년 전에 한반도도 그다지 평화롭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변화한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 즉자적으로 생각하면 맞다. 이 정도로 관리하는 거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통일 이퀄 평화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딱하니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예, 그게 저 같은 사람의 사실은 입장입니다. 통일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시스템, 하나의 체제, 또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 삶의 양식대로 다 하나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통일을 뭐 북이건 남이건, 북의 사회주의건 남쪽의 자본주의건 아예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뭉퉁거려서 그래서 막 삶의 방식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마치 동서독처럼. 서독이 동독이 사회주의였는데 어쨌든 뭐 확 그냥 자본주의를 확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상당한 뭐 불만과 엄청난 내부 갈등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70년간이나 서로 이렇게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를 인정한 전제하에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 차이를 무시하고 해나가는 것은 동서독처럼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경과와 과정, 경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설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일로 평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처럼 평화가 통일을 추동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평화가 통일을 추동하는 저는 거죠. 그게 동등하게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평화담론과 평화운동 자체가 정확하게 더 높은 단계의 평화, 더 근본적인 평화. 사실 평화란 말이 되게 난무하고 쉽게 쓰일 수 있잖아요. 소확행부터, 인생에서의 소확행부터, 아니면 한반도 근본 문제까지, 아니면 세계의 어떤 냉전 대립 문제까지도 이렇게 평화의 담론 안에 담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더 큰 평화, 더 높은 단계의 평화, 더 완전한 평화,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분단을 해소하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정말 비핵화와 군축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 지향을 갖고 이제 통일 담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는 통일을 노래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에서 이런 책도 쓰셨고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평화를 조금이나마 맛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막 선제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정세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정세 하에서, 이런 정권 하에서의 어떤 통일운동, 통일 담론, 평화 담론 활성화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능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 선생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통일 담론 혹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무관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 어떤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입장으로 모이기만 해도 저는 지금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생각해봤더니 언제 사람들이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갖느냐,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그냥 그 적대감만 올라가고 그 진지한 대화에 대해서 눈을 감잖아요. 근데 2000년 6.15 때, 그리고 2000년대 그렇게 교류가 활발했을 때, 그리고 최근엔 2018년, 어쨌든 사람들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때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는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내가 이 공격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위해서 어쨌든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물론 담론도 중요하지만 그 담론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공격적으로 안 느끼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아까 변제법 동의된다고 했고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 평화 담론, 통일 담론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뭐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진정하게 뭐 학교 교육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그러면 이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주입돼 이제 어떤 특정한 정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 해석을 갖고 다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적 그 연습이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우리가 가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이 사회의 전반적인 뭐 어떤 집권 세력 또는 어떤 정권의 정치 세력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 그런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지금 뭐 선제 타격, 원천 타격하면서 남북 관계 굉장히 이렇게 전제 위협 고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계속 북을 악마화하고 북이 체제가 이렇게 무너뜨려져야 되고 붕괴돼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바꿀 수 없던가? 왜 북이 우리와 같은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에서 동반자적 관계라고 했는데 저기면서 동시에 동반자적 관계를 했는데 이 동반자적 관계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버리면 북이 핵을 가져도 우리 동반자적 관계도 그 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북이 그렇게 악마화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북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북은 악마화되어 있고 붕괴의 대상 이거 적국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평화 담는 통일 담는 이야기 하는데 또 핵심은 북 바로 알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 사회에 이해. 통일해 주시는 또 다른 한 주체는 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일의 시작은 바로 이 북을 제대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뭐 시민적 차원이든 아니면 뭐 교육적 차원이든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또 다른 한 통일의 주체, 우리 손을 맞잡고 가야 될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좀 광범위한 시민적, 교육적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쨌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뭐 법적인 요인은 어쨌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그렇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무조건 선이고 북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의 하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커왔고 심지어 뿔 달린 사람들이 산다는 식으로 왜곡되게도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사실 되게 심각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은 사실 뭐 증오의 대상보다는 혐오의 대상이죠. 혐오의 대상.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혐오의 대상이듯이 바퀴벌레처럼 그냥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이게 참 좀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오히려 내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나한테 손해만 주는 것 같은 뭐 이런 것이라서 의도적으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알면 안 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학교에서부터 또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북혐오증이 마치 요즘에 러시아 혐오증, 루소포비아, 또 중국 혐오증, 짱깨주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북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판을 쳐서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조금 얘기가 되려면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 이랬을 때 좀 이렇게 관심도 들어가 올라가는데 적대관계가 심해지고 대립이 심해지면 내가 알려고 하면 또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더욱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뭐 이 지금 같은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이게 통일의 여론이 별로 올라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깨나가야 되고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듯이 북부를 알기 이런 운동도 펼쳐나가고 또 미국을 또 바로 알아야 된다. 미국 바로 알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무조건 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이 무조건 선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전 세계가 오히려 지금 세상에 바뀌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바로 하는 그런 노력과 또 교육과 또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 반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를 아예 하나 요즘에 뭐 초토화 작전이라고 미국 애들이
그 한국 전쟁 때 얼마나 폭격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이 이번에 그 부산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해서 내년이 정전 70주년입니다. 이제 끝내야죠. 정전 70주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된다. 이제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평화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을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북바로 알기가 되려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그건 이제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되는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면 뭐 저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국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잡혀 들어가니까. 제가 국가보안법 2번 붙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박사학위는 전문가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내가 연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국가보안법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게 100% 피해지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케이스인데 그만큼 뭐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항시적인 어떤 두려움, 자기검열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을 제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불편한 진실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북 발효를 굉장히 억제해는 어떤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하에서 우리 시민사회운동과 그리고 전문가들 또 많은 분들이 이 국가보안법 반드시 철폐하는 물론 뭐 문재인 정부도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못했다 해가지고 또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가진 의의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어서 오히려 반대로 통일 열망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평화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 국민들이 공부를 정말 이 권력의 반작용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촛불이나 이 촛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반도 너무 불안하다. 오늘 당장 전쟁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평화를 몇 번 경험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일상에서의 그런 노후를 바라보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롭고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뭔가 고위급 회담이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금강산도 가고 막 개성공단으로 막 출근하고 이게 좋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느닷없이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막 종북 주사파 논란 이런 게 펼쳐지는 게 국민들로서는 더 그렇죠. 너무 한심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어떤 메카시즘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져서 통일의식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보고 국민들과 이제 평화운동을 고민하시는 분, 통일운동가들, 반미운동가들이 국민들과 어깨를 그렇죠. 거머이 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국가로 알기 운동, 국가 철폐 운동 뭐 이런 거 다 같이 결합되면서 그렇죠. 미국 제대로 알기, 미국도 제대로 알기 이런 게 같이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하여튼 가장 뭐 지금 뜨겁게 이 우리의 정치 상황이나 남북 관계나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 아까 네. 이렇게 멘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파 아까 우리 과거 역대 정부들이 다 이제 평화와 통일 문제를 전파적 접근을 했다. 그거는 이제 뭐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 중심의 민주적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뭐 정권의 위기 탈출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걸 이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다 이제 이 문제에 녹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권의 위기가 올수록 통일과 평화 문제는 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잘 들어보고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평화 운동이 더 나은 평화, 더 높은 단계의 평화를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방식과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을 수 있지만 어떤 식의 통일이 가장 아름다운 통일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몰라서 사실은 방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통일은 해야 돼라고 그리고 이 책 안에서도 나오죠.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분단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장준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쓰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어떤 식의 통일이든 분단보단 낫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셨던 것처럼 통일은 왜 되어야 하는가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 저자께서 저는 문을 이렇게 떼고 싶은데요. 통일이 밥 먹이 주나? 저는 밥 먹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밥 먹이 준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밥 먹이 준다고 생각하면 밥 먹이 주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자기 인식이 확립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악의 평등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통일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하더라도 그 다수의 뒤에 숨어버리면 자기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제 통일이 과연 그러면 반미가 전화했을 때 먹일 준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방향에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강연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조지 소로스가 이제 전 재산을 이제 국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메가트렌드라는 그 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보고서였죠? 그 유명한 투자 분석 투자 분석 보고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골드만 삭스에서 분석한 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40년에 통일되면 통일되어진 한반도의 국민 총소득이 86,000부에서 미국 다음에 2위가 된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는 것이죠. 통일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살 길이 만들어진다는 분명한 이제 그 평화와 번영 이런 어떤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식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통일 문제 그렇게 그러면 경제적 접근만 하면 그러면 굳이 그러면 분단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굳이 통일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또 논리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그런 이제 그 경제적 문제와 함께 여기서 간과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그럼 통일은 저는 좀 숙명의 문제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지금 우리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어떤 딱 그 교두보로 있으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이걸 이제 주동해 나갔지만은 힘이 없을 때 항상 열강에 이렇게 먹잇감이 이렇게 되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듯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든요. 숙명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재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지정학 숙명처럼 이거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피한다고 피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성이라는 거죠. 특히 이 비정상성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해방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85%가 다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세계에 대해서 분단이 되기 때문에 더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일반을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비정상성의 정상성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단이라는 것이 비정상성의 집중적인 표현이 나가려면 이걸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우리 같은 구성원을 살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당대들의 몫인 것이다. 그래서 숙명을 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운명을 이겨내기 위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그 극복하려는 자세가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피하는 것은 저는 좀 옳은 태도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건강한 우리 국민들의 자세도 아니다.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비슷한데요. 좀 통일이
원리 뭐 원리라 그럴까 심정적으로 그럴까 그 통일은 다른 나라처럼 그 두 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두 개로 쪼개졌던 게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뭐 오랫동안 불과 70년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그 말이 이제 사실은 울림이 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살아왔던 같은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민족이 이게 70년이 길다면 길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짧은 세월인데 당연히 하나로 되는 것이 우리 원리적으로 보고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당연히 공동 번영이죠. 공영 공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합쳤는데 서로 못 산다는 둥, 옛날 우리 그 박근혜 때 항상 주장했던 북에다 얼마를 퍼줘야 된다는 둥, 막 맨날 퍼주기만 얘기만 하면 어느 남쪽 사람들이 통일하자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어제도 우리가 저희 평화통일 시민학교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시민학교에서 북경제에 대해서 어제도 강의를 했었는데, 어제 그렇게 많이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셨던 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엄청 변했네 이런 걸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사는 사람 되고 놀라울 정도의 그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윈윈하면 정말로 아주 좋은 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게 한국인에 의해서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 지긋지긋하게 살아왔던 사대주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친미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갖다가 외세에 막 갖다 바치는 이런 꼬라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벗어나야죠. 그죠? 자주 독립을 하자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이런 친미파, 친일파들을 없애고 진짜 나라를 자주성 있게 그리고 정말 독립성 있게 정말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에 세워서 그래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게 통일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리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가 국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이제 다 느끼지만 쇠퇴해 가잖아요. 미국 주도의 세상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서 중국하고도 우리가 대등하게 만나고 러시아하고도 대등하게 만나고 미국하고도 대등하게 만나고 이런 식의 대등성을 가지고 만나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되죠. 8천만이 하나로 모여서 당당한 그런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통일 국가가 세우는 과정들이 결국은 외세하고도 대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정서적으로도 또 우리 현실적 요구 속에서든 반드시 실현되어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엑스맨으로 와서 저희 약간 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숙명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달라요. 저는 이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제가 훨씬 더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만약에 제가 통일을 원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통일을 찬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현타의 시간을 드리면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통일 밥 먹여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들도 들으신 것처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현실적으로 괜찮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통일은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이솝우화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이거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보다 아는 위험에 대처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통일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이미도 말씀드린 사람들이 통일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보다 꽤 나름대로 이 논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그걸 감안하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참 과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남북 관계가 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맞는 말씀이세요. 얘기에 뭐 그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나네요. 남북이 풀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느끼고 하니까 뭐 원래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도록은 했지만 그 노래 가사만 빼고는 다 통일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통일을 하면 뭔가 거짓대가 내려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강압적인 독재 체제에 우리는 경험도 해봤으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독재 체제로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리 장군 이런 거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전혀 뭔지 모르는데 그런 만화 영화까지 보면서 자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한 한편 그리고 통일부가 있지만 사실 통일부가 있지만 반통일부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었고 그것처럼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야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통일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 왔던 거를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는 아까는 이제 미국 바로 알기, 북 바로 알기, 아니면 평화운동, 뭐 교류 사업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깨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는 이명박 때나 이런 장관들이 개성공단, 박근혜 때도 개성공단 문 닫고 남북 교류 협력 중단시키고 하는 게 겁나서 그런 거예요. 남북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거든. 뭐 가보니 뭐 그 사람도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네. 우리가 알았던 것도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써야봐. 당연히 더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관계 개선이 되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만 이제 안 하려고 하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게 있고 또 그런 걸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 조장하는 그런 언론과 미디어의 힘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거, 길을 여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통일 운동, 평화 운동, 뭐 교류 운동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운동의 파트들, 영역들 이들이 힘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부도 있고 정부 어디에도 있고 어디 기업 어디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들과 훨씬 더 최대 공약수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논의들을 일상화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보수적인 입장이라도 끌어안으면 다 같이 그럼요. 다 저는 그렇게 그래야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정부나 재계나 또는 여기저기 이렇게 주요 지위에 포진되고 있어서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도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크게 보고 그 부분에서 연대하는 것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게 그렇잖아요. 늘 통일은 굉장히 더 큰 혼란, 더 큰 궁핍, 뭐 이런 걸 뭔가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왔기 때문에 손해보고. 네네 손해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에는 한편 이거 진짜 통일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이런 수준에서 서해 무슨 상황 이런 거 있죠. 북한 동포들 북송한 문제 이게 몇 년 후에도 이걸 갖고서는 빨갱이몰이를 할 수 있는 전 정권 빨갱이몰이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입 닥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수준은 계속 저런 저질의 정치를 봐야 되는 거구나. 부정부패, 무능한 정치를 계속 이 분단 때문에 계속 용인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높은 상태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활에서는 그러면 생활에서의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국민들과 또 함께 어깨가 필요가 또 있겠구나. 네, 말씀하신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곳곳에 있는 평화주의자들과 연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어떠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 말이잖아요. 대체로 이거를 장 선생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통일보다 더 나은 분단이라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며 공산주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등의 이념을 포함해서 모든 도덕, 모든 진리,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되는 것일 때는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낱 거짓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러므로 통일보다 나은 분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아유,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이제 다 하시고 저자 마무리로 하시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선생님,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먼저 하시죠. 아무 상관 없었는데. 네네. 생각하기를 주신. 왜 좋은 자리에 또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게 내가 어떤 고민들을 더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여전히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통일로 가는 그 과정, 그 환경,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 훨씬 평화롭게 그 과정들을 가져가는 거 그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같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경로에서는 꼭 걸리는 게 아까 평화를 얘기했는데요. 평화 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도 뭐 우리가 북과 또 미국 간에 아주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주한미군이 아직도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전쟁 위기가 있는데요. 또 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남북 간에 저게 되겠냐, 또 북미 간에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 같이 해결돼 나가는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전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전쟁을 막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향후에 있어서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를 실현해 나가고 이 평화적 교류가 일정하게 진행이 돼야지 또 통일이라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적대 관계를 끝내는 그러한 평화 체제의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힘을 모아 나가면 전쟁을 막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정전 70주년 때 완전한 전쟁의 종식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한테 현재 놓여져 있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 역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황선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손영목 우리 부원장님 그리고 이혜정 선생님 이렇게 세 분하고 이제 책을 갖고 이렇게 자담회를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통일은 이렇게 그 결과가 아니고 이제 과정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 그러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여행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제 그 정답과 해답을 찾기 위한 여행에 나설 시점이 됐고 적어도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 좀 그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분단 100년. 예, 분단 100년이 넘기지 않는 그런 우리 위대한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하나의 미랄성 될 거라고 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남강 이성문 선생님이 민족 그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설립했고 동아일보 사장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그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자기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독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도 딱 남강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뭐, 예. 아니 너무 오랜만에 제가 대담 이런 토론회 진행 같은 걸 맡아서 몹시 서툴렀을 것 같은데 전 좋은 얘기 듣고 공부를 많이 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고 네. 평화로 또 통일을 노래하는 그 길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